자, 성적 평가 방법. 프론트엔드랄지 다른 수업 들은 학생이 있다면 똑같은 내용 또 듣기가 좀 지겨울 텐데. 아무튼. 자, 실습 시험 3번이 아니라 4번. 그다음에 필기 시험 4번. 아까 수업 시간에 실수가 있었는데, 6주차가 추석이 아니라네? 7주차가 추석이래요. 그래서 즉 프론트엔드 수업을 들은 학생이 프론트나 백엔드 수업을 들은 학생이 있다면 아까 6주차 출석이라는 건 실수 계산 잘못한 거고, 이 수업 시간이 7주차 수업 시간에 휴일이 겹치는 건 7주차 추석이에요. 근데 시험은 짝수주차면 보니까 휴일하고는 시험은 안 겹치고, 그래서 자, 짝수주차, 2주차의 필기, 4주차의 실습, 그 다음에 다시 6주차 필기, 8주차 실습, 이렇게 번갈아 필기 4번, 실습 시험 4번인데, 아마도 마지막 실습 시험은, 아마도가 아니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한 90% 이상. 마지막 실습 시험은 실습 과제 형태지, 시험이 아닐 거야. 왜냐면, 수업 한 80분 내에 할 수 있는 끝내기가 어려운 작업이라서 좀 몇 시간 걸리는 실습 작업이라서 마지막 건 그래서 과제 형태로 몇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습 시험은 인터넷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노트북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무선을 끊을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을 못 끊는다면 다른 수단이 없지. 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못 막는 김에 모두 다 허용. 인공지능도 허용. 그리고 구현시험만큼 인공지능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실습시험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 내용이 구현시험이 아니고 실습시험이라서 시험이 쉬워. 그래서 만점이 많이 나와요. 이 4주차, 8주차, 12주차 실습시험도 만점이 3분의 1 이상, 거의 반 가까이 만점이 나와요. 마지막 실습 과제도 그렇고. 그래서 실습시험 4번은 만점이 한 반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A 뿔, A 제로를 노리는 학생은 필기시험을 만점 가까이 맞아야지, 필기시험에서 실수하면 A 학점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맞고 싶다면 필기시험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도 2주차 다음 주 수요일이죠. 시험은 수요일이야. 2주차 다음 주 수요일 필기시험에 포함이 되고, 총점 계산 방법, 실습시험 4번, 그 다음에 구현이 아니라 실습 4번, 필기 4번. 자, 최저점 하나씩 빼면 3개 남죠. 최저점 하나씩 빼서 3개를 85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이 85점이 뭐가 중간이고 뭐가 기말이고 몰라요. 6개의 시험 중에 뭐가 중간, 뭐가 기말 없어요. 그냥 실습시험 6번을 85점 만점 계산해가지고 25대 25대 35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간이고 뭐가 기말이고 의미 없고, 중간, 기말, 기타를 더한 점수가 여러분의 6번 필기시험의 점수인 거예요. 6번 시험. 실습 3번, 필기 3번. 최저점 하나씩 제외하고. 자, 시험이 8번이니까, 이건 7번이죠, 참. 마지막 실습은 과제니까. 시험이 7번이니까 결시할 확률이 높죠. 결시 따로 봐줄 수 있는 방법 없고, 최저점 하나
제외하는 거, 그거로 구현 시험 한 번, 그 다음에 실습 시험 한 번까지는 최저점 한 번씩은 제거되니까 큰 불이익이 없지. 근데 실습 시험을 두 번 결시한다던가 필기 시험을 두 번 결시하면 제외가 안 되죠. 그게 큰일이고. 다음 출석 점수. 교무처에 신청하는 공결은 교수한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청도 교무처가 받고 출석으로 수정하는 것도 교무처에서 직접 출석부 수정해요. 신청도 교무처, 그 다음에 출석으로 변경이 안 됐으면 문의도 교무처에 하면 돼요. 교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특히 그 여학생들 공개 신청하는 거. 교무처에 신청하지 않는 것만 교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입원, 수술, 뭐 예비군 이런 건 뭐 불가피한 사유잖아.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불가피한 사유만 공결이고,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냥 몸이 아프다 이런 정도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죠.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지. 수업 끝난 후, 시작된 후도 좀 위험하고, 더군다나 끝난 후 신청은 안 된다라는 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그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조퇴, 뭐 지각 이렇게 처리돼요. 그것도 두 번만. 즉 몸이 아프다고 결석하는 건 한 두 번까지는 조퇴 혹은 지각으로 처리를 최대 두 번까지 해준다라는 거. 그렇지만 시험 점수 0점은 최저점 한 번으로 제외돼야지 뭐 이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정해진 횟수 최소 3번씩은 봐야지. 그걸 못 보는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입원, 수술 뭐 이 정도, 예비군 이런 아주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시험은 못 봐주고. 그 다음에 신청은 카톡으로 하면 돼요. 카톡을 매우 추천해요. 대리 출석 금지고, 그 다음에 출석은 이렇게 스마트 출석으로 할 거고, 스마트 출석은 10분 지나면, 아직 10분이 안 지났네? 10분까지 저렇게 놔둘 거예요. 10분이 지나면 저게 저절로 종료가 돼. 지금 1분 31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각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그 출석을 눌러야 돼. 저 LSMS, 저 화면을 보면 저렇게 번호가 적혀 있겠고, 저 번호를 보고 출결을 눌러. 10분이 안 지났으면 눌려질 거고, 눌려지면 지각이 아니고 그냥 출석인 거예요. 근데 못 누른다. 10분이 지났다. 이때부터 지각인데, 그러면 바로 카톡해야 돼요. 앉은 자리, 나 몇 번 자리에 앉았다. 학번 뭐고, 이름 뭐다. 이렇게 카톡을 바로 하면,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 수업이 예를 들어 3시 시작인데, 한 3시 30분, 40분, 최대 한 3, 40분 안에 그때 들어왔다면 지각이지만, 한 4시쯤 들어와가지고 지각. 이건 4시쯤 들어왔으면 지각이 아니잖아. 결석이지. 그래서 바로 카톡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늦게 카톡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에 4시 다 됐다. 그럼 곧 수업 끝나는데, 그건 결석이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카톡을 해야지. 수업 다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지각했다 고쳐달라 하는 건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카톡을 해. 끝난 다음에 와서 지각했다 얘기하는 건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인정 불가해요. 그 다음에 카톡을 출석 정정, 결석 정정 혹은이 아니라 나중에 그 시험 점수 정정 요청도 다 카톡으로 해요. 그래야지. 그럼 교수가 오케이라고 하면 이제 승인이 된 거죠. 그런데 오케이라고 했다고 바로 고쳐주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 수업도 많고 시험도 많고 뭐 많잖아. 바로바로 처리 안 될 수 있어요. 좀 몰아서 처리를 해요. 몰아서 처리하는데 몇몇 누락될 수도 있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카톡에 여러분이 신청했고 교수가 오케이라고 답한 것만 있다면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마지막 그
몰아서 또는 마지막에 그 설문으로 혹시 카톡으로 뭐 지각, 출결, 뭐 성적 정정 요청해서 교수화가 오케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있느냐? 그러면 설문조사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설문에 등록해주면 마지막 주말에 성적 처리할 때 일괄 정정해서 성적 처리해요. 그래서 카톡 증빙만 있으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 마지막에 교수한테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 기말에. 그리고 카톡 증빙이 없으면 곤란한 거야. 아까 지각처럼. 카톡으로 신청을 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그 카톡만 보면 쭉, 왜냐면 여러분이 그 실습시험 제출도 카톡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내 교수하고 여러분하고 주고받고 뭐 신청하고 오케이하고 이런 모든 기록이 카톡에 다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있구나. 그 카톡으로 실습시험 구현시험, 뭐 이 수업은 실습시험이지만 다른 수업은 구현시험이죠. 그 카톡으로 제출한 거 카톡에 언제 제출했다는 나오지만 내가 혹시 여러분 숫자가 많잖아. 다운받다가 미처 깜빡하고 한두 개 실수로 다운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습시험이나 구현시험 볼 때 점수 공지가 떴는데 자기 점수가 0점 처리됐어. 그러면 아마 빵점이 아니라면은 그 제출 파일이 누락된 거야. 자, 그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은 교수한테 제출한 파일은 그 시각에 제출했다는 건 카톡 보면 나오지만 그 카톡이 한 달인가? 교수가 실수했는데 그 한 달이 지나면 그 못 받는 거 알죠? 그래서 혹시 교수가, 왜냐면 여러분 숫자 많아. 그 40개 일일이 다운받다가 한두 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락됐을 경우도 카톡 화면이 제출 증빙이고 그 파일이 시간 지나서 교수가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관해 두고 이거 제출한 파일이고 교수가 다 못 받는데 가지고 있는 거 있냐 물어보면은 그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그 파일 같은 경우는 구현시험이든 실습시험이든 학기말까지 가지고 백업해 두는 걸 매우 추천해요. 오케이. 뭐 기타 등등 수업 뭐 성적 처리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카톡으로 하면 돼요. 질문도. 그다음에 카톡을 매우 선호하고 그다음에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게 이 LMS 이 쪽지예요. LMS 쪽지는 내가 거의 안 봐요. 이 왜 안 보냐면 이거 불편한데 읽은 쪽지하고 읽지 않은 쪽지하고 구별이 안 돼. 읽었는데도 안 읽은 걸로 나와. 읽은 거하고 안 읽은 거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뭐 그렇잖아. 다 눌러볼 수도 없고. LMS 쪽지는 매우 불편해서 안 본다라는 거. 삭제도 안 되는 것 같아. 읽은 거. 삭제도 좀 그렇지. 읽었지만은 삭제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읽음 처리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안 본다라는 거. 수업 내용. 지난 학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강의 수준과 진도를 좀 낮출 건데 수업 내용이 크게 Git하고 리눅스예요. 근데 Git은 안 다뤄도 될 것 같고 리눅스 내용이 좀 어려웠대. 그래서 리눅스 내용을 조금 쉽게 낮추려고 해요. Git은 그대로 할 거고 GitHub, 그다음에 리눅스 서버 구축, 이게 크게 이 수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Git 부분 특히 여러분 취업하기 전에 이거 완전히 이해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 사수하고 소스코드 뭐 보내고 받고 주고 받고 같이 일할 때도 Git을 이용해서 해요. 근데 코딩을 못 해가지고 사수한테 혼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Git 사용 못 해가지고 이상하게 제출하고 망치고 이래서 혼나는 건 좀 그렇잖아. 이건 겨우 사용법일 뿐이야. 사용법은 한번 익히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Git과 GitHub은 익숙해지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실수 같은 거 하고 뭐 이
이상한 거 제출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고, 뭐 충돌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고를 칠 수 있는데, 학생 때 사고를 경험해 봐야지, 회사 가서 그러면은, 여러분 사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신입사원이 짜증나겠지. 자꾸 사고를 치면. 겨우 사용법일 뿐이니까, 코딩은 공부니까 해도 안 되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깃과 깃허브는 그냥 소프트웨어야. 깃허브는 웹사이트고, 깃은 소프트웨어 도구예요. 사용법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것을 매우 추천해요. 그래서 회사 가면 신입사원 때, 특히 인턴 때가 중요한데, 인턴 때 요즘 연봉 많이 주는 회사는 바로 정규직 안 뽑고, 인턴 적어도 한두 달, 길면 석 달 정도 인턴으로 일을 시켜봐요. 그래서 코딩 잘하는 거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데 코딩 못해서 잘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깃허브, 깃 같은 거 망쳐가지고 잘리면은 억울하잖아. 인턴 때 그 인턴 프로젝트도 깃으로 해야 될 텐데, 아마도 대부분의 연봉 많이 주는 회사는 다 깃이야. 근데 그때 코딩도 신경 써야 되는데, 깃 가지고 버벅이어서 사고 칠 여유도 없고, 깃 갖고 헤맬 시간도 없죠. 그래서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아까 소개한 그 동호회도 마찬가지일 거야. 거기도 깃으로 협업하지. 그치? 깃으로 막 리포지토리 망치는 팀원 있으면 짜증나지 않아? 그런 사람 있잖아, 가끔. 막 충돌 내고 막 올리고. 그런 사고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리눅스는 그 정도는 아니야. 리눅스 서버 구축은 백엔드를 진로로 선택한 학생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서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백엔드 개발자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백엔드 개발자만큼 이 서버 구축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강의 자료는 여기 들어가면 있고, 요 URL LMS에 공지에 올려놨죠. 공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URL, 단축 URL로 들어가면 잘 들어가지는데, 들어가고 나면 단축 URL이 길어지죠? 즐겨찾기에 이 긴 URL을 등록하면 이 긴 URL로는 잘 안 들어가져요. 가끔 에러가 나. 그래서 즐겨찾기 등록한 URL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데 단축 URL로 수정해 놓는 것을 추천. 그 다음에 서버 구축과 이런 내용에 관련된 진로가 있는데, 이 서버 구축 및 형상 관리 등등, 이건 개발 작업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건 그 개발은 아니고, 개발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시스템 엔지니어, 혹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런 용어들로 불러요. 플랫폼 엔지니어. 옛날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일의 성격도 약간 달라졌고, 그 다음에 보통 큰 회사일수록, 어지간한 회사일수록 다 클라우드 시스템에다 구축하지. 클라우드 시스템 중에 업계 1위가 아마존 웹 서비스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하는 것도 사용법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서버 구축, 그 다음에 이런 깃과 깃허브 같은 도구 말고도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도구들 설치하고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런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걸 설치 운영 전담해주는 DevOps. 이 앞에 dev가 개발이고, ops가 아마 operation, 작업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엔지니어, 그다음에 플랫폼 엔지니어, 그다음에 개발된 다음에는 클라우드에 올려서 운영해야죠. 운영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 이건 개발하는 직종은 아니지만 매우 밀접한 운영 엔지니어 직종이죠. 이런 직종도 있고, 이쪽도 개발자만큼 연봉 받고, 이쪽도
전망 나쁘지 않아요. 개발자만큼 많이 뽑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뽑히면 연봉도 잘 받고 실력만큼 잘 나가고 그래요. 특히 이 부분, 이 클라우드에 운영하는 이쪽은 왜냐면 그 클라우드 그 엔지니어, AWS 엔지니어를 뽑는다 일 정도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작으면 그냥 개발자가 직접 운영해. 근데 회사가 크면 운영을 전담하는 엔지니어를 따로 뽑죠. 또 이쪽으로 진출도 개발 쪽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 이쪽을 공부해서 이쪽으로 진로 갖는 것도 노려볼 만하고 일단 자격증 특히 그 AWS 엔지니어 자격증 옛날에는 이쪽으로 취업하려면은 저 네트워크 그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시스코인가? 시스코. 옛날에는 이 시스코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했어요. 이런 서버 운영, 뭐 이런 운영 쪽 엔지니어가 되려면. 왜냐면 옛날에는 회사 내에서 이런 서버 네트워크 장비, 서버 장비를 직접 구축해서 운영해야 됐으니까 그런 네트워크 장비, 서버 운영 자격증, 뭐 네트워크 장비 자격증, 서버 자격증이면 뭐 오라클 회사의 오라클 DB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네트워크 쪽은 이 시스코 자격증 등등등등 그런 관련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요즘은 회사 내에서 네트워크 직접 구축 안 하고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위에 구축하니까 이 클라우드 시스템 자격증이 필요하죠. AWS 엔지니어 자격증. 그 다음에 리눅스 공부도 필수고 왜냐하면 서버 운영 체제가 리눅스니까. 그래서 일단 자격증만 따는 건 그 암기 과목 달달달달 외워서 자격증 열심히 암기하면 그 자격증 시험은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 구축 안 해봐도 조금만 해봐도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그렇지만 일할 때는 능숙하게 이런 장비들 뭐 리눅스 이런 거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일할 때는. 이런 진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에 관심이 없다. 그럼 이쪽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또 하나 또 개발에 영 관심이 여러분이 아무리 개발에 적성에 안 맞는 학생이더라도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야 그 경쟁력이 있지. 전공 안 살리고 취업하면 고졸이나 같은 거야. 그쵸? 4년 졸업했으면 그 전공 그걸 살려서 연관 분야로 취업을 해야 그 경쟁력이 있는데 방금 말한 통칭해서 그냥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부릅시다. 시스템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거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보안 쪽 이쪽이면 그 네트워크 쪽 공부해야 되고 네트워크 이론 쪽 왜냐하면 침투를 다 네트워크로 하니까. 그리고 보안 관련 대학원 가야 될 거예요. 이게 그 숭실 쪽에 숭실대학원에 이쪽 보안 관련 뭐가 있더라고. 아무튼 이쪽도 그 코딩은 아니지만 이쪽도 전망 괜찮은 그런 분야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름이 뭐더라? ERP, SAP. 이건 개발은 개발이에요. 개발을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렇지만 아주 개발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 공부하는데 힘들었어도 그래도 4년 내내 뭐 프로그래밍 언어, 뭐 DB 이런 거 붙잡고 힘들었어도 씨름은 했잖아. 그 4년 IT 이 개발하는 수업 내용 이것저것 듣고 이거 개발 공부하면 쉽게 느껴져. 파이썬보다 쉬워요. 대신 이쪽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게 대기업 정보 시스템 개발 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거대한 시스템이야. 개발 도구 정도가 아니고 그 ERP라고 ERP 검색해 보면
ERP, 대기업. 그래서 사실은 개발 쪽보다도 기업의, 왜냐하면 개발할 내용이 기업의 재무, 인사, 제조, 영업, 재고. 그래서 사실은 경영 쪽도 알아야 돼요. 개발할 내용이 경영이야, 경영. 개발은 쉽고, 대신 경영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개발은 아주 쉽고. IT 학과생이라면 개발 쪽은 쉽고, 대신 경영 쪽을 모르니까 경영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분야로 진출한 여러분 선배들이 내가 아는 사람만 2명 정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2명이나 있는데 한 명은 남학생인데 한 2년, 3년 전쯤에 취업했고 한 명은 여학생인데 작년에 취업했거든. 근데 그 여학생활 이제 더 이상 안 뽑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알아보고 지원하세요. 이쪽도 코딩이긴 하지만 뭐 개발 전혀 부담 없는 개발 오히려 경영에 가까워요. 이쯤 자, 그 IT 학과를 나와서 하나 더 있구나. 그 IT 학과를 나왔는데 나는 자, 내가 아는 IT 학과를 나와서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은 해야 되지만 나는 개발은 영 재미도 없고 적성에도 안 맞고 그렇다. 자, 그럴 때 IT 학과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래요. 이 수업과 관련된 게 시스템 엔지니어, 아까 얘기한 거, 이런 분야. 이쪽은 전망도 좋고 연봉도 좋아요. 이쪽도, 보안 쪽도 전망 좋고 연봉도 좋고. 그렇지만 아마 이건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숭실대 대학은 뭐 워낙 많이 뽑으니까 아마 준비해서 어떤 거 준비하면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대학원을 얘기하냐면 이 보안 쪽도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그 관련 회사에 몇 년 근무 아니면 관련 대학원 석사 졸업 이게 그 자격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네트워크 관련 회사에서 바로 취업이 돼서 거기서 몇 년 공부하면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자격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대학원 졸업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자격증이 필요하거든. 그 자격증의 조건에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 대학원. 근데 대학원은 돈만 내면 되잖아. 회사는 취업된 다음에 거기서 경력을 쌓아야 되고. 둘 다 전망이 괜찮고 연봉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안 뽑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기억이 났다. 안 뽑는 게 아니고 그 SAP ERP 학원을 SAP 회사에서 작년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그 학원 운영을 SAP에서 안 한다라고 하는 거 같았어요. 여학생활. 자기가 마지막 교육, 이 SAP 회사에서 교육시킨 다음에 직원으로 전환하는데 그 교육이 자기가 마지막 기수다라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알아보기 바라고 더 이상 뭐 안 뽑는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그 다음 이거 웹 퍼블리셔 이쪽은 여러분이 그래도 4년 동안 파이썬도 배우고 뭐도 배웠으니까 프론트엔드 개발 초급 플러스 웹 디자인. 그래서 이쪽 분야를 진출하는 게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도 이쪽으로 진출을 해요. 그리고 IT 학과 학생도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갈려요. 그래도 IT 학과 학생은 그래도 개발이 적성에 아무리 맞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4년 내내 디자인만 공부한 학생보다는 개발을 그래도 잘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업에서 웹 디자이너는 옛날이고 순수하게 디자인만 하는 사람이고 요즘은 개발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웹 디자이너 그게 웹 퍼블리셔예요. 웹 디자인 플러스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개발 초급 그걸 웹 퍼블리셔라고 부르는데 IT 졸업하고 웹 퍼블리셔로 지원하면 취업이
이쪽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쪽의 단점은 연봉이 낮아. 이쪽은 연봉이 낮아요. 왜 낮냐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 웹 디자인, 아니, 디자인 전공한 학과에서도 이쪽 분야로 많이 몰려와요.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봉이 낮아. 그래서 이쪽으로 취업을 했다면 열심히 프론트엔드 개발 공부해서 결국은 웹 퍼블리셔보다도 코딩을 잘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부르게 돼요. 거기로 올라와야지.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야 제대로 된 연봉을 받지.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이건 연봉이 낮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디자인 관련 4년제 대학 많잖아, 학과. 사실 순수하게 디자인으로 취업문이 좁기 때문에 이쪽, 웹 쪽으로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일자리에 비해서. 그래서 연봉이 좀 낮다라는 단점. 이쪽 세 개는 연봉이 별로 안 낮아. 이쪽은 제대로 된 연봉을 받아요. 이거. 자, 뭐, 이 수업과 관련된 시스템 엔지니어 얘기하는 김에 나머지 세 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서버 구축 쪽에 관심이 있다. 나는 백엔드가 그 진로인데, 백엔드 개발자는 서버 쪽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리눅스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이런 거 공부할 만한데, 뭘 추천하냐면, 이 알리에 들어가 보면, 왜 이래, 이게. 알리에서 N100 미니 PC라고 검색해 보면 N100이 CPU 모델명이에요. 인텔 CPU N100이라는 CPU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미니 PC 만든 거. 이게 지금 요즘 한 작년, 재작년 때부터 핫한데 왜 핫하냐면 그냥 간단한 사무용으로는 충분하진 않지만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성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저렴해요. 미니 PC가 이렇게 싸. PC야. 내가 사서, 나도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 사서 리눅스 서버 구축해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산 게 이건데 이거 좋아요. 내가 쓰고 있는 거라서 T8 미니 PC고 램 12기가 그 다음에 디스크 256기가면은 리눅스 서버용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 넘쳐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되는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도 다 해볼 수 있는 사양이에요. 근데 가격이 지금 16만 2천 원밖에 안 하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관심 갖고 좀 한두 달 지켜보다 보면 갑자기 엄청 세일할 때가 있더라고. 또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갑자기 세일할 때 있죠. 이런 리눅스 서버 구축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기기 사서 집에다 놓고 여기다가 리눅스 구축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 매우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에다가 미니 PC 구축 안 하고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것저것 해보려면은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못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면 유료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보는 유료 이용하다 보면 최소 한 달에 10,000원이고 한 달에 한 2, 3만 원 나와. 그럼 1년이면 벌써 이거 가격 넘치잖아. 그래서 진지하게 서버 구축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그럼 요거 추천이고 16만 2천 원 내 생각에 좀 기다리면 이거 한 3만 원, 14만 원 정도 운 좋으면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사지 말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 추천. 아니면 집에 오래된 PC 있다. 놀고 있는 PC 있다. 거기다 구축해도 오케이. 왜냐하면 N100 CPU 성능이 데스크탑으로 치자면 10몇 년 전 데스크탑 수준이에요.
근데 가격이 10만 원대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한 10년 전쯤 돼서 너무 오래된 집에서 느린 PC가 있다. 리눅스 서버 구축하는 용도로는 충분해요. 서버가 그렇게 CPU가 빠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백엔드가 진로인 학생은 이렇게 서버 구축 진지하게 해보고 이것저것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추천해요. 오케이. 자, 마치고